신작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팝버드 정준표 입장이고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약간은 녹화된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K리그 1 개막 다들 보셨나요? 너무 박지가 엄청 재밌어서 저희가 라이브 시간 때도 6경기를 다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2라운드 더 치열하고 빅매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가 있는데요. 오늘 뭐 유니폼은 아니겠지만 서울과 안양 21년을 기다린 역사적인 맞대결을 저희가 편파 프리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좀 모셨는데 일단 좀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프 기지단 사기 정광윤입니다. 오늘 방송 좀 매우 떨리지만 그래도 오늘 서울편에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각자 담당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좀 긴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좀 약간 연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각 팀을 맡았다라는 걸 꼭 주요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F 기자단 4기로 활동 중인 송청용입니다. 오늘 안양 패널을 맡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등 발자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빨간 것은 이미 보라색이다. 오늘 안양의 매력 마음껏 선보여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약간 좀 뭔가를 좀 선전포고를 좀 한 느낌인데 어쨌든 오늘은 서울과 안양 약간 좀 뭐 약간 편파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싸우는 느낌으로 컨셉 갈 거니까 혹시나 이 두 친구들에게 너무 비판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서울 담당과 안양 담당을 맡았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LG타스, 안양 LG 그리고 FC 서울의 역사를 우리 서울 담당인 우리 정광윤 씨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LG타스, 안양 LG 그리고 FC 서울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전문 말해드리자면 일단 시작은 이제 럭키금성 항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적 연고제가 시작된 이제 1990년대부터 지역을 충청도에서 서울, 그러니까 지금의 DDP가 위치한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옮기게 되었고 이제 LG치타스라는 이름을 이때부터 이제 팀명을 변경해서 팀 운영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1996년에 한국프로축구 연맹이랑 정부가 이제 2002 한일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좀 축구 열기 확산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지방에서부터 그렇죠. 좀 열기를 올려하니까 이런 지방 축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면서 이 서울의 구단을 좀 안양이나 뭐 다른 지방으로 좀 이전시키자라는 이제 서울 연고 공동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LG스타스가 이제 안양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워낙 성공적으로 끝나고 서울의 연고로 한 프로축구 팀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는 이제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면서 이 축구계는 이제 연고지 이전을 좀 통해서 서울 연고 구단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의향서를 제출했던 구단이 이제 안양 LG스타스, 그다음에 부산 아이콘스가 이제 연고지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후에 이제 부산이 이런 신청을 이제 처리하게 되면서 이제 안양이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로 연고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제 2004년에 지금 FC 서울이 창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하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송청용 이제 씨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양은 연고 이전이라 부르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기 앞서서 저는 복귀하고 이전 이런 뭐 용어 다툼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양 팬들의 서러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후술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질문 다시 말해서 복귀가 아닌 이전으로 보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문하면은 충청도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한 2, 3년 살다가 안양으로 다시 또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년기를 보내고 학교를 진학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디 아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안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K리그의 근간이 결국 연고에 기반한 서포터즈를 바탕으로 지금의 흥행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LG치타스는 안양에서 성장했고 안양에서 만개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안양에 온디 팬덤이 형성됐고 98년도부터 01년도까지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최전성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LG치타스의 근본은 안양이다. 그래서 연고 이전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네, 에피소드 편집 입장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승을 서울에서 더 많이 했고 그 전에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맹도 어쨌든 얘기가 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로축구 연맹은 이제 K리그를 이제 주관하는 이제 회사인데
연맹은 인정했을 때 서울은 연고 복귀다. 나는 우리 에비서울은 뭐 안양과 라이벌을 좀 거절한다. 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FC 서울의 연고지 시작점을 다룰 때 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K리그가 시작된 1983년보단 도시 지역 한 지역에서 한 도시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도시 지역 연고지가 시행된 1990년을 기준으로 팀의 연고지를 운営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 지금의 현재의 K리그 보시면 뭐 수원이나 인천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뭐 여러 지역이나 이제 뭐 도시에서 자리 잡은 팀들이 뭐 인근 지역을 돌면서 홍명을 갖지 않잖아요.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문수구장에서 홍명을 갖지 뭐 인근의 양산이나 경주 가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식을 계속 치르는 이런 형식이 이제 1990년대부터 연고지 정책 시작점을 시작됐기 때문에 90년을 좀 시작점을 봐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FC 서울의 연고지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연고 이전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연고 복귀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K리그 30주년을 기념해서 연맹에서 발간한 그 한국 프로축구 30년이라는 걸 보게 되시면 FC 서울은 1983년에 창단하여 2004년에 서울의 복귀형 구단입니다. 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 연맹은 이제 연고 이전이 아닌 좀 연고 복귀에 좀 인정한 태도이기 때문에 물론 저 역시 이제 안양의 승격 과정을 좀 보고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에 좀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 그런 거 본 사람으로서 뭐 팬들을 두고 뭐 떠난 것은 좀 잘못된 행위라고 좀 생각하긴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안양 팬들의 분노가 좀 이해되긴 하는데 하지만 이 연고지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이 연맹이 이런 걸 좀 인정했기 때문에 연고 복귀로 좀 무게추가 기울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보면 라이벌리가 성립되기 좀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라이벌리를 좀 보기 힘들 뿐이지 뭐 지금 현 시점 보면 가장 뜨겁고 좀 관심 많이 받는 매치인 건 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안양 팬들의 그런 서러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나 어쨌든 이미 연맹은 연고 복귀로 좀 정리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싸운 적이 없는데 무슨 라이벌리냐 그리고 1부와 2부의 차이는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1부로 또 안양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치열한 경기 팬들 간의 또 장애 설전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안양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고 이전은 배신과 아픔이었다 이렇게 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제가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전과 복귀에 대한 그 차이점부터 간략하게 짚고 가면은 이전과 복귀의 사전적 정의는 각각 다른 데로 옮기는 것과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좀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복귀라 말하는 연맹을 제외하고 특히 단어 선택을 중요하게 따지는 언론의 경우 이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정확하게는 2025년 2월 13일에 미디어데이를 다룬 KBS와 MBC 스포츠 뉴스의 그 보도 문장을 잘 발췌해 왔는데 K리그에서 연고지 이전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두 팀이라고 이게 표시했습니다. 나아가 2004년 2월 안양 LG와 부산 아이콘스가 제출한 그 서류의 이름조차 서울 연고지 이전 의향서입니다. 하물며 당시 안양 LG 단장의 발표문에서도 2004 시즌부터 연고지를 상암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로 옮겨라 표기되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옮겨라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에서 복귀보다는 이전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걸 떠나서 사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그 이전하고 복귀 이런 용어 장난, 말장난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귀와 이전을 떠나서 안양 LG 팬들에게 구단이 상처를 준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또 되레 이전 결정 전까지 잔류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안양 팬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이 행보에서 이제 시발됐다고 생각해요. 복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복귀로 정의를 하더라도 그 과정이 거의 야반도주에 가까웠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당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각자 응원하던 팀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면은 팬들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용어 논쟁보다는 상처받은 안양 팬들의 서러움을 들어줘야 하지 않았나. 그 앞서서 수카바티 영화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그 홍염 피우는 장면과 함께 나레이션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나레이션이 홍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구단에 대한 앞으로의 복수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제 그 전신
거기에 대한 응어리나 뭐 미련, 이별 이런 거를 이제 떠나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안양에게 서울은 이제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경기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되게 재밌어 하겠지만은 둘의 경쟁을 오히려 걸개 같은 거를 안 하면은 이게 진짜 승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거를 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좀 재미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런 행보를 보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냥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양 팀의 용어 논쟁보다는 이제 부응하는 K리그에 이제 각자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지 그걸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게 말로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고 이전이냐 복귀냐 이런 말보다는 어쨌든 그 안양 팬들의 그런 울분이나 서러움 또는 배신감 이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좀 공통적인 거는 뭔가 어쨌든 이제는 남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걸 치열하게 라이벌리를 묻는 것보다는 이제 가스경한 어쨌든 안양과 또 서울 간의 약간의 좀 재밌는 경기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용어 논쟁 또 연고 이전이냐 복귀냐 요 논쟁보다는 좀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대결에 대한 전력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승 과정하고 전력 봉합을 좀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승 과정부터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우승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18승 9무 9패, 승점 63점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이뤘는데 이게 우승팀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성적이죠, 사실. 그런데 6월에 진행된 21라운드부터 시즌 종료까지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는 건데요. 안양은 9패 중에 연패는 10월 중순 서울 이랜드, 충남 아산, 수원 삼성과의 3연전이 전부예요. 여기에 좀 하늘이 도왔다는 표현도 좀 적합할 것 같은데 그 모두 경쟁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티켓을 두고 되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데 그 덕분에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면서 안양이 독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죠. 좀 기억이 나는 게 막 2위권 팀이 막 꼴찌한테도 지고 네. 3위권 팀이 지고 또 안양은 비겼는데 다른 팀이 또 져버리고 이랬던 좀 물고 물린 혼돈이었던 게 기억이 좀 나요. 그죠? 게다가 거기에 이제 유병원 감독의 꽃봉오리 축구를 좀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안양은 사실 유병원 감독 이전에 그 이우영 감독 체제까지는 백스리를 고수하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병원 감독이 백포를 데리고 오면서 팀의 체질을 좀 바꿨죠. 꽃봉오리 축구는 이렇게 꽃망울이 모아졌다가 펴지듯이 경기 상황에서 자유롭게 남들보다 빠르게 모아졌다 펴졌다 하면서 상대를 혼동에 빠뜨리는 그런 속공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그런 전술인데, 다시 말해서 중원에 많은 숫자를 둬서 촘촘한 중앙 블록을 형성한 뒤에 빠르게 탈취 후 두세 번 만에 단순한 터치로 속공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축구 전술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브라질 트리오의 활약이 뛰어났고, 둘째는 베테랑들의 분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작년 브라질 트리오라고 하면은 마테우스, 야고, 그리고 단레이겠죠. 근데 이제 단레이는 부상으로 이제 중반에 도중에 이탈을 했고, 다행히도 그 부상을 또 김훈 선수가 이렇게 잘 메꿔줬어요. 베테랑의 분전도 좀 돋보이는데요. 안양이라는 팀이 사실 좀 나이가 많아요. 90년생 이창용 선수를 중심으로 92년생 김동진과 이태희 선수, 그리고 93년생 김영찬, 골키퍼 김다수 선수는 또 89년생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또 딱 타이밍 맞게 다들 활약해주면서 안양의 그 성공을 이끌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중간중간에 생겼던 그런 변수들, 이창용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팀의 아무래도 수비의 코어였다 보니까 그 공백이 컸는데 삼선의 리영직과 김정현이 센터백까지 가능한 멀티성이 있어서 그 공백을 또 메꿔줬고요. 또 고른 득점 분포와 로테이션 선수들의 쏠쏠한 활약 등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조화를 이뤄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워네이션에서 보랏빛 홍염을 터뜨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시즌 김정현 선수는 상당히 관심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센터백과 원래 미드필더지만 미드필더 소화하면 센터백까지 봐줬고,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안양에서는 핵심 선수 아니냐라는 평가, FPL의 원팀도 꽤 관심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잔류를 했죠. 그만큼 또 그러니까 핵심 선수들을 잘 지켜냈고, 또 이 밖에도 또 못다라든가 여러 선수들, 또 김보경 그래서 잘 영입을 했는데 전력 보강도 어떻게 됐습니까? 안양의 전력 보강은 아무래도 안양 구단이라는 그 시민 구단의 한정적인 재정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영입이 불가능했어요.
유병훈 감독은 스쿼드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좀 대대적인 개편을 원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됐죠. 결국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예산으로 이제 기존 선수들을 다 지켜내고 필요한 자원들만 확실하게 영입하는 거였어요. 예산에 관해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양에서 작년 11월 기사를 보면은 94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60억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행히도 최종적으로는 올해 이제 제가 운영 계획안을 하나 뽑아왔거든요. K리그1 잔류를 위한 선수단 전력 강화 부분에서 이제 소요 예산이 94억 7,3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증액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작년 FC 안양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특히 구단별 1부 리그 선수 인건비 평균은 115억, 지자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 지원금이 평균 113억 원임을 감안하면 안양시 출연금 94억 원은 1부 리그 진출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이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3억에서 94억이면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럼에도 안양은 할 수 있는 걸 잘 해냈어요. 팀의 주요 전력을 지켰고 취약 포지션을 가능한 선에서 최선으로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약점이라고 얘기했던 확실한 그 최전방을 영입했어요. 천안시티로부터 작년 K리그2 득점왕의 못다를 영입했고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또 변경된 외국인 쿼터 제도에 맞춰서 토마스를 영입했어요. 이는 안양의 왼발 수비수가 부족했는데 토마스가 이제 주발이 왼발이다 보니까 이걸 또 메꿔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진의 뎁스를 좀 강화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김보경 선수, 베테랑이죠. 김보경 선수를 영입했고 삼선에는 또 이제 브라질리언 에두아르도 선수를 또 품으면서 한층 더 이제 강화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이 워낙 또 베테랑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그 개편을 또 어쨌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딱 필요한 포지션, 딱 원톱, 그다음에 뭐 미드필더라든가 딱 필요한 포지션 영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개막전 또 디펜스 챔피언 울산을 잡는데 일조를 했고 못다가도 결승골을 넣고 충분히 또 전력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좀 없나요? 아쉬운 점도 분명 많아요. 많은데 이제 다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딱 한 가지만 꼽으면은 저는 골키퍼가 좀 아쉬워요. K리그 1에서 K리그 2가 아닌 더군다나 K리그 1에서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분명 승점을 몇 경기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울산의 조현우 선수, 전북의 김준홍 선수가 딱 대표적인 예시예요. 김다솔 선수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8, 9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좀 잦고 작년만큼의 이렇게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영입을 했는데 이제 FA로 황병근 선수를 영입했어요. 근데 이 황병근 선수가 부산에 있을 때도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또 9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백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의 이 베스트 11을 보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리그 1에 통할 수도 있는 스쿼드는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뎁스가 좀 얇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수들이 좀 베테랑들이 좀 나이가 더 많아서 이 K리그 1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얼마만큼 스쿼드가 좀 중요할 텐데 그 스쿼드가 과연 견딜 수 있을지, 물론 개막전처럼 울산을 잡는 약간의 뭐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물고 물리는 접전할 때 과연 안양이 버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좀 의심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강력한 이번 시즌 우승 후보, 물론 개막전에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서울은 어쨌든 보강 상당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우승 후보로 떠오른 이유 뭡니까? 일단 뭐 지난 시즌 잘했던 점도 있긴 하지만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변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우승 후보로 이제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다른 경쟁팀의 상황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일단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경쟁팀에 비해서 전력 이탈이 크게 없고 보강 포인트를 빠르게 보강했던 점입니다. 우선 일단 지난 시즌 3연패를 달성했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노쇠화된 스코어가 좀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반드시 이제 세 교체를 해야 했고 이제 빠르게 이기균 선수나 허일 선수나 좀 젊은 선수를 영입해서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명재 선수나 김기희 선수 그리고 주민규 선수 약간 중심을 지켜주던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물론 세대 교체가 되면서 좀 많이 뛰고 김판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결과를 좀 생각하기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뭐 승강전에 갔던 경험도 있고 거스퍼의 감독 선임했지만 첫 시즌이라서 이 결과를 좀 기대하긴 어렵고 이 대전 역시도 많은 선수를 영입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난 시즌 헤맸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장 우승 후보라고 불리기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이 유리한 건 이제 김기동 감독이 구축한 스쿼드를 거의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 이 서울에서의 첫 시즌을 정말 잘 보냈기 때문에 두 번째 시즌에서는 더 확실히 김기동 감독이 생각한 그 계획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경쟁팀에서 뭐 김팡호 감독이나 한성호 감독님이나 시즌 중반에 다 부임됐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1년을 보냈다기 힘들고 그다음에 거스파이 감독도 이제 첫 시즌이라서 이런 점에서 보면 김기동 감독의 전술이 확실히 이식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상호 선수와 일루치고 선수가 뭐 빠졌긴 했지만 뭐 김지수, 문선민, 정승환 진짜 국가대표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다 영입됐잖아요. 뭐 김지수 선수는 당장 강상호 선수가 빠진 왼쪽에 바로 투입될 수 있고 문선민 선수는 측면을 자기 개인기로 이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정승환 선수는 이제 이성용 선수의 완벽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나마 원했던 보강 포인트를 빠르게 보강하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나. 물론 이제 김진수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나이가 좀 많습니다. 좀 적지 않은 편이죠. 92년생들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점이 서울이 반드시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하겠다는 열망을 좀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뭐 시즌 중반에 어려움이 있어도 뭐 서울 프런트가 이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열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자면 뭐 큰 이탈이 없는 서울의 스쿼드와 뭐 국가대표를 뛸 수 있는 핵심 자원들의 영입, 우승에 대한 서울 프런트의 열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김기동 감독이 서울에서 보낸 두 번째 시즌입니다. 뭐 이런 점들 다 합쳐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기존 스쿼드가 좋았기 때문에 뭐 링가드도 있고 기성용 선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젊습니다. 스쿼드 자체가 뭐 최준 선수고 조용 선수부터 젊은 편이고 광성진이라든가 뭐 황도현이라든가 젊은 선수 상당히 많은 팀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좀 오히려 베테랑 선수들이 좀 들어오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우승으로 뽑히는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뭐 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보면 아직 영입이 옵션은 없지만 여기 선수 이제 한두 명을 지금 거의 이제 협상 대상자로 놓고 한 명들은 이제 무조건 데려온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영입이 된다면 고 선수와 함께 확실한 좀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서울의 장점. 그리고 확실히 명장인 김기동 감독의 이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 색깔이 점점 뚜렷해질 거고 여기에 그런 존재감들이 서울을 우승 후보로 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정하게 두 팀의 맞대결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개막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안양부터 뭐 기적에 가까웠죠.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안양의 저력이 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개막전 어떻게 보셨나요? 인상 깊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고 물론 울산이 이 경기 날 기준으로 3일 전에 불이랑 원정을 갔다 왔고 로테이션을 돌린 건 또 맞아요. 그럼에도 전력차가 분명한 팀이었고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팅 포메이션으로 작년에 주로 내세웠던 4-2-3-1이 아니라 4-4-1을 선택했어요. 또 베스트 11에 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한가람 카드를 선택하는 건데 보통 이제 안양이 작년 K리그2에서는 3선을 좀 최소한의 인원으로 두고 좀 보다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시행했는데 아무래도 또 상대가 울산이다 보니까 3선의 수비 라인 보호를 최우선의 임무로 두고 좀 수비력 강하고 이렇게 약간 언성 플레이 느낌의 한가람 선수를 이제 선발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또 들어맞았어요. 또 이제 전반의 수비에 치중하되 이제 후반의 역습을 노리겠다는 의도로도 이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작년 야구를 교체 카드로 사용해서 아주 쏠쏠하게 써먹었거든요. 들어맞았죠. 또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야구를 투입했고 후반 19분에 최성범을 투입하면서 측면 공격에 활력을 더했어요. 결과적으로 경기 종료 직전에 마테우스와 야구의 2대1 패스로 공간이 창출됐고 자유로운 위치에 놓인 야구가 크로스를 야무지게 또 올려줬죠. 그걸 이제 못다가 확실하게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결정지었어요. 물론 경기 주도권은 울산한테 있었어요. 실제로 전반 점유율은 73대 27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애초에 꽃봉오리 축구에서 축구 점유율은 점유율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년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면은 안양의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은 각각 46.6%, 82.9%예요. 이게 리그 12위하고 10위에 위치한 수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안양의 수비가 정말 강했고 확실히 매듭 지어줄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 자신들이 잘하는 백볼을 선택했고 또 되게 잘 해냈다. K리그2 득점왕인 모따와 K리그2 도움왕인 마테우스의 콤비가 좋았다. 작년 단레이를 대신해서 모따만 넣으면 브라질 트리오가 또 완성되거든요. 이 세 선수 간의 유기성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용병 토마스는 또 허율 선수를 완전히 봉쇄했고요. 유병헌 감독 역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공격도 중요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중요하다. 기회를 내줬지만 블로킹과 커버로 잘 막았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러한 끈적함을 보여야 한다. 예, 라고 말하면서 수비를 칭찬하고 강조했거든요. 결국 앞으로의 안양은 이 꽃봉오리 축구가 더 만개했고 여기에 끈적함을 더하는 축구가 될 것 같아요. 분명 약한 전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고 최선을 다해서 승점을 따내려고 노력할 거라 저는 앞으로의 안양이 더 기대됩니다. 상당히 끈끈함을 좀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양의 전력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서울의 전력을 또 이제 좀 알아봐야 될 시기인데, 제주전에 이제 개막전에 패배했지만 어떤 서울의 전력은 여전히 강하다, 우승 후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안양은 무조건 잡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제가 제주와 서울의 경기도 보고 이제 울산과 안양의 경기도 봤습니다. 서울은 첫 경기에서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안양도 이제 강팀, 울산이랑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준비할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이 안양을 상대로 주도하고 경기 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주와 서울의 1라운드 경기를 보시면 좀 서울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거 확실합니다. 아직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제때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야잔 선수가 좀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좀 놓치는 모습도 보여줬고, 루카스 선수도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조용우 선수가 최전방에서 잘했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 공격수에 대한 영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서울이 좀 아쉬웠지만 제주가 상당히 좀 잘 준비했습니다. 일단 높은 에너지 레벨을 왕성하게 압박했고, 그다음에 김건웅과 이탈로라는 미들라인을 통해서 라인을 촘촘하게 좁게 유지하면서 이 서울의 공격 정예를 좀 많이 방해했습니다. 아마 안양이 이 경기를 보고 좀 힌트를 얻고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과연 안양이 제주처럼 안정적으로 서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방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양과 제주의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제주는 그동안 일부에서 서울을 좀 많이 만나봤고, 서울 말고도 전북이나 울산이나 강팀들을 워낙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좀 이러한 거에 대한 대비가 잘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안양은 2부에서 승격권에 가까웠던 팀이고 좀 우승팀이기 때문에 강팀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제 일부에서의 강팀을 상대로 경기했던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좀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양이 이제 1라운드 울산을 상대로 선수비하고 바로 역습을 해난 전략으로 승리를 했긴 했다만, 이 중간중간마다 이 최전방과 최후방 사이 라인 간격이 좀 벌어졌던 모습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게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울산이 그때 좀 허율 선수도 좀 놓치고 다른 선수도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울산보다 이런 상대 사이 공간 정말 잘 활용한 팀입니다. 그래서 안양이 이걸 잘 막아내고 역습을 좀 한다 하더라도, 또 서울의 폭백이 김진수, 김주성, 야잔, 최준, 이 폭백 라인이 일부에서 최정상급에 이제 속하는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이 안양의 역습을 통하지 좀 미지수고요. 그래서 물론 서울도 울산처럼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좀 위기를 맞을 수 있긴 하겠다만, 이 선수들을 1대1로 매칭시켜 본다면 전력상에서 확실히 서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서울에게 좀 많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기동 감독이 어쨌든 개막전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보강 또는 어쨌든 수정 작업이 좀 들어갔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슈 및 이제 분석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와, 근데 이 경기가 진짜 화제는 진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아마 예매가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촬영 날짜 기준 월요일부터 이제 예매가 시작이 됐을 텐데, 원정석은 이미 매진됐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리고요. 또 그리고 4만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티켓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이제 주말까지 이제 놓고 보면 4만, 5만까지 볼 수 있는 관중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요 이슈 분석, 먼저 안양 팬들의 원정석 매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차분이 모두 소진됐어요. 그리고 지금 2층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 뭐 어쨌건 4,000석 이상 지금 팔린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놀라운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안양 평균 관중 수는 5,2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위예요. 근데 작년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원 삼성. 워낙 팬덤이 강한 팀이죠. 네, 사실상 2부에서 압도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고 꿀리지 않는 그런 팀이에요. 심지어 울산전 때 울산 거리가 어마하잖아요. 버스 11대를 대동해서 1,100여 명의 팬들이 원정을 떠났어요. 그 정도로 열성 있고 충성심 있는 그런 멋진 팬들입니다. 또 이제 구단도 이런 팬들의 기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서 말했듯 작년 그 계획안을 보면은 여기 8페이지에 홈 경기 마케팅 강화 파트에서 안양은 평균 관중 9,000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확실하게 여기 명시해놨어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그 마케팅 방안도 확실하게 내고 있고요. 2019년에 그 미드나잇 풋볼 캠프라고 스타디움 투어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동시에 좀 진행한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없어졌는데 그것도 이번에 좀 부활하고 여러모로 좀 다양한 걸 지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양이 계획안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당장의 승격이 아니라 앞으로 3, 4년 뒤에 승격을 해서 더 높은 곳을 좀 꿈꾸는 그 의지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특히 이제 그 유소년 지출이 작년 대비 20% 이상 거의 지금 증가했어요. 그만큼 안양을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니까 팬들도 그에 따라서 더 열심히, 더 멋있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같이 동행해주면 정말 멋진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홍명도 안 해야 됩니까? 이제 홍영은 안양하면 홍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그 안양하면 홍영 그 이미지 때문에 좀 안양이 좀 마초적이고 좀 강성적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20경기 이상 직관을 한 안양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좀 가족 팬이 되게 많이 늘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워네이션 그 가변석 뒤에 모래뛰기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모래 장난하고 모래성 짚고 막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양에 이제 20, 30대 하물며 좀 어린 애들까지 아워네이션을 몰리고 있구나. 아주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뭐 치열한 이런 응원전은 너무 기대가 돼요. 서울도 뭐 한 홈팬들이 3만, 4만 이렇게 올 거로 예상이 되고 안양 팬들도 한 5천, 6천 명짜리도 올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어쨌든 두 팀의 한 팀은 안양은 어쨌든 물불을 쏟아내려고 할 거고 서울은 우리가 왜 우승 후보고 왜 1부에 있고 우리가 에피소드를 좀 보여주려는 응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서울은 또 홈 개막전 카드 세션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정말 재밌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꼭 서울과 안양 팬이 아니어도 뭔가 타 팬들이 봐도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서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진짜 마비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서울은 뭐 4만 명 이상까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와, 솔직히 저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에 본 소식으로는 일단 안양 원정선 뭐 3분 만에 뭐 넘긴 거 보고 뭐 그런 일 했었는데 와, 서울이 순식간에 3만 명이 이제 예매를 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추세를 보면 4만 명을 더 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링가드 선수가 처음 왔을 때 엄청 왔잖아요. 진짜 엄청 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관중수만큼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매치를 보면서 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이 매치가 정말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제 주변에 서울 팬들은 당연히 직관을 하러 가는데 이 K리그를 가볍게 보는 친구들이나 뭐 해외 축구를 보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축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워낙 직관 문화가 좀 많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직관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경기 재밌어? 안양이라는 팀은 또 어때? 서울은 어때? 그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예매하는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서울과 안양의 좀 울분과 뭐 서울이라는 위상을 보여주는 경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외 제3자 팬들에게는 이 경기 완전 뜨겁다, 완전 용광로다 라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K리그 인기가 좀 많아졌다는 게 좀 매우 실감되고 이번 주 토요일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까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서울과 안양이 일부러 올라오면서 확실히 좀 이렇게 하나 좀 불타오를 수 있는 경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두 팬덤이 치열하게 좀 응원을 할 텐데 그것만으로 좀 뭔가 직관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딪혔고 너무 뭐 격렬하게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고 좀 이 K리그 흥행을 위해서 재밌게 응원전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분석 및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당연히 이제 우리 양두 이제 패널이라고 했죠. 두 패널은 이제 당연히 자기 팀들을 응원할 텐데 왜 우리 팀이 이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부터 알아볼까요? 그래도 전력차가 좀 분명한 만큼 아무래도 경기 양상은 울산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봐요. 그래도 선제골만 좀 내주지 않는다면은 분명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울산전도 사실 기회 많이 내줬어요. 대신에 이제 울산이 전반 15분에 윤재석 선수를 이제 엄원상 선수로 이렇게 바꾸면서 굳이 컨디션 좋은 선수를 갑자기 바꿀 이유가 있을까 싶은 그런 교체를 단행했고 실제로 템포가 좀 죽었죠. 결국에 그로 인해서 잘 막아냈고 마지막에 한 방 탁 넣어줘서 이겼거든요. 똑같이 흘러갈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서울은 저는 오히려 울산보다 서울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력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만. 왜냐면 일단 최전방에 부재, 최전방도 없고 앞서서 이제 공간 활용 잘한다, 개인 돌파 문선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 속도감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럴 만한 공간이 있어야 그 선수들이 속도를 발휘해서 개인 돌파가 가능한 거지, 공간이 없는, 그러니까 공간을 최소화하려는 게 목적인 안양 같은 팀을 만나면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렇게 좀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가 지날수록 어찌됐건 수비 조직력은 어느 팀이건 다 향상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양의 지식 수비는 앞으로 더 숨막힐 거예요. 그래서 안양은 울산전 때처럼 잘 맞고 한 방 노려야 돼요. 근데 이제 좀 하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공권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안양의 수비진이 키가 다 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창용 180cm, 김동진 177cm, 이태희 183cm인데 새로운 용병 토마스조차도 184cm예요. 이게 안양이 작년에 이제 루페타처럼, 부천의 루페타처럼 좀 피지컬 단단하고 이런 선수들을 만나면은 옴싹달싹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도 체격 좋은 선수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양이나 그러니까 주전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뭐 김신진 선수도 있고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좀 피지컬로 가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감안해야 할 점은 이게 아무래도 엮인 게 많잖아요. 되게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수들이 이건 양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감정 컨트롤을 진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링가드 맨마킹으로 저는 김정현 선수를 예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정현 선수가 거친 편이에요, 좀. 그러니까 뭐 저야 이렇게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 되게 좋죠. 퍼스 플레이인데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보면 정말 짜증날 것 같은 극찬이죠. 우리 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게 카드 이렇게 서울 유니폼 색깔처럼 몇 장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좀 두 팀 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슈도 많고 이러니까 재밌는 경기, 좀 멋진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경기 결과는 저는 조심스럽게 0대0 무승부나 1대0 안양 승 보겠습니다. 1대0 안양 승이 맞겠네요. 예. 뭐 이제 제공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좀 원톱이 뭐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난다고 해도 경기에 바로 뛰기 사실 어려울 수 있으니 여전히 제일 전에 나왔던 멤버들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 공간이 없는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김민원도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제공권이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럼 세트피스가 조금은 이 경기에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울도 한번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력상도 서울이 좀 우위기도 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이 스쿼드 너무 강한 팀이니까 좀 자신 있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뭐 전력상으로는 솔직히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전력상을 1대1 매치 시키면 서울이 그냥 1대1 매치 시키면 그냥 이기지 않나.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울산전처럼 안양이 분명히 이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들고 올 건데 이게 아무리 아까 안양 팬여러분이 아시아 얘기해 준 것처럼 뭐 당연히 공간을 좁히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거지만 이 역습하는 과정,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히 안양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뭐 울산상이 잘하긴 했다만 이러한 조절이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혹 보여주는 이 넓은 공간, 이 사이 공간을 또다시 보여주려면 서울에게 먹이를 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서울은 이 기회를 분명히 잡으려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우려되는 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부재죠.
아무리 뭐 외국 용료수를 이번 주에 발표한다만 지금 당장 출전하기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 뭐 조영욱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득점력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서울이 이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더라도 울산처럼 제때제때 결정짓지 못하면 분명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반전에 한 골만 들어간다면, 선제골만 먼저 들어간다면 저는 서울이 좀 계속 주도하다가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서울 2대0 승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제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선제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전력이 앞서 있는 서울이 선제골을 좀 기록하면 좀 의외로 10대% 대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안양 입장에서는 서울의 선제골을 최대한 늦게 이제 허용하지 않거나 늦게 허용한다면 또 안양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이 2부에서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뛰어본 적 없잖아요. 이 경기장 어떻게 정할 건가? 정화 가능해요? 정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말고 일단 대승할 것 같다고 했는데 2대0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 크기 이게 참 재밌다. 2대0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기엔 0대0 무슨 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뎁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주 마음 같아서 저는 5대0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좀 MBTI가 또 T여가지고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그럼 가볍게 이제 2대0 한 겁니다. 뭐 3대0, 4대0 나오지 않을까? 그날 밥 내기 하실까요? 술 사드릴게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우리 팀에서는 이 선수를 좀 주목했는데 약간 한 명씩 뽑고 가볍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이 선수 주목했는데 어떤 선수입니까? 당연히 링가드 아니겠습니까? 캡틴 링가드. 네. 이번에 뭐 저번 시즌 임시 주장이었지만 이번 정식 주장이고 뭐 제주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도 하지만 그 링가드는 빛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을 이어주고 받고 또 돌파하려는 모습. 전 링가드 그냥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또 포포투 이번에 3, 4호로 표지가 링가드. 네, 단독 인터뷰를 또 하고 왔기 때문에 링가드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안양의 이 선수를 주목해달라. 어떤 선수? 저는 확실한 멤버 하나 하고 좀 어린 선수 하나 이렇게 해서 2명을 좀 보고 싶어요. 한 명 뽑아주시죠. 한 명만요. 형평생 있으니까. 저는 그럼 마테우스 하겠습니다. 마테우스. 좋습니다. 브라질리언 특유의 그 쫀득함 그리고 정말 축구 잘해요. 그냥 그 경기를 읽는 능력이나 공간 창출 능력이 저는 진짜 재한 씨 너무 잘했죠. 예. 이번에 그 울산전 득점 같은 경우도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나온 공간에서 그런 득점이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이 두 친구는 이제 저희 포포2에서 운영하는 이제 IF 기자단 예비 축구 기자를 꿈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니까 조금 미흡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어떠셨어요? 소감부터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좀 많이 떨렸습니다. 방송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막상 해보면 네. 이 해본 사람 다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이 또 서울과 안양 또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뭐 안양 팬과 서울 팬들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좀 이렇게 보면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송총용 씨.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왜요?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좀 다뤄서 걱정도 좀 즐기려고요. 재밌었어요. 그냥 얘 많이 준비했구나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별개로 이제 후기 하나를 남기면은 좀 K리그 요즘 핫하잖아요. 핫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안양 유니폼이 사실 이게 제 게 아니에요. 빌려온 건데 아는 형한테 이게 뒷모습을 제가 못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가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인기를 이렇게 흥행하는 K리그인 만큼 선수들도 이렇게 음주운전 좀 하지 말고 사건 사고 치지 말고 좀 클린한 K리그, 재밌는 K리그, 네. 멋진 K리그 한번 만들어서 이번도 재밌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K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 흥행에 좀 찬물을 끼지 않았어요. 간혹 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제 서울과 안양전 2라운드인데 1라운드 개막전 너무 다 6경기 다 재밌었기 때문에 이번 2라운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제 어쨌든 많이 떨었는데 우리 예비 축구 기자 우리 IF 기자단 우리 정광윤 이제 송총용 이렇게 두 분인데 너무너무 고생했고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너무 또 욕하지 말아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K리그 계속 좀 흥행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간혹 가다가 라이브가 아닌 이런 녹화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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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지? 아, 아 미치겠다. 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긴장되네. 말할 때 너무 떨려.